목요일 주식심화론 주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화면으로 보시죠. 혁신 거듭하는 미래 모빌리티 산업 주도할 포인트는 오늘 대림대학교 미래자동차학부 김필수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또 모처럼 오셨어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자동차, 특히 미래 모빌리티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미국 쪽의 움직임이 주목됩니다. 중간선거 이후에 그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이 과연 더 동력을 받을 것인지 말 것인지 이 부분이 주목이 됐었는데요. 중간 결과는 나왔고요. 완성차와 배터리 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어떨 거라고 보실까요? 긍정적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중간 선거에서 민주당이 이기느냐 공화당이 이기느냐에 따라서 그림이 좀 틀려질 가능성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결과 아시겠지만 민주당이 선전을 했습니다. 일단 하원은 공화당이 석권을 했지만은 선전을 상당히 했어요. 그래서 이 상원은 이제 민주당이 차지를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원래 공화당 쪽은 이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수정을 하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일단 민주당이 힘을 받으면서 그대로 진행된다. 그래서 대대적인 개정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일단은 꼭지를 만약에 공화당이 이 선전을 했다라고 했으면은 이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이 대대적으로 이 개정을 하게 되면은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런 얘기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요구하는 친환경차 보조금에 대한 항목 몇 가지만 바꾸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바꾸게 되면은 시간이 많이 걸려서 내년 여름에나 가능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도리어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힘을 받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만 우리가 또 지금까지 정부도 그렇고 모든 노력을 기울여서 행정부나 입법부 쪽에서도 또 지금 상하위원 쪽에서도 발의가 된 내용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보조금을 받는 부분들을 이제 지속적으로 좀 유예시키는 3년 정도. 그래서 그런 부분이 진행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측면에서, 또 이번에 마침 또 이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또 바이든 대통령이 그런 부분들을 언급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전기차나 배터리 쪽에 자국에 상당히 기여하는 부분들에 대한 한국의 역할 충분히 이해를 하고, 그래서 후속 조치에 대한 언급이 좀 있었기 때문에 기대감을 높이고 있는데, 지금이 또 가장 중요한 전력을 기울여서 해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 보조금 혜택에 대해서 우리가 좀 받지 못하는 측면에 대해서 미국 쪽에서도 대통령이 특히 직접 거론을 했기 때문에 우리한테 불리한 조항들을 좀 해결해 나가면서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은 민주당이 상원을 차지하게 되면서 더 힘을 받는 방향으로 갈 수 있겠다고 예상해 주셨습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 이에 대해서 앞으로 더 우리 기업들과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뭐가 있다고 보실까요? 미국 정부에서 이번에 이 대한민국에서 산학연관이 이렇게 밀어붙이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놀란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민간 차원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 법이 미국 내에서도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 즉 FTA 기조를 흔드는 법안이고 국제사회를 질서를 흔든다라는 측면이 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문제점이 상당히 큰 것이 지금 지난 바이든 대통령 서명한 8월 16일 이후에 하루하루가 이 대한민국 전기차가 대당 약 1,000만 원 정도의 보조금을 못 받으면서 실제로 계약 대수도 떨어지고 있고 상당히 지금 불이익을 받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동시에 아시겠지만 8월 그 중간선거 이전에 한 일주일도 채 남지 않은 상태에서 조지아주에다 전기차 전용 공장을 현대차에서 정의선 회장이 직접 가서 기공식을 연 거 아실 겁니다. 속으로는 찹찹했을 거예요. 한 10조 정도 투자를 하면서 이 차는 미국한테 보조금을 못 받고 있는, 불이익을 받고 있는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이 진행됐기 때문에 아마 말씀드린 대로 중간선거 이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흐름을 주도를 해서 밀어붙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루하루가 지금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거고, 그리고 또 중요한 부분들은 이 일본이나 유럽에서도 이 IRA,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FTA 기조라든지 국제사회의 질서를 흔드는 악조건들이 몇 가지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같이 공조를 취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도 상당히 좀 설득을 해줘야 될 것 같고, 또 IRA 법안 자체가 진행이 될 때 미국 내에서 과반이 반대를 할 문제가 있는 법안입니다. 그래서 아마 미국 내의 반대에 대한 의견도 좀 청취를 해서 진행을 한다면은 아마 좀 후속 조치가 좀 있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예전에 그런 얘기가 있었죠. IRA 법안에 대해서 예외 조항이나 특례 조항을 넣는 부분에 대한 얘기도 있었지만은, 이거는 상하의원 절차 밟고 대통령 서명까지 다시 진행하는 거니까 미국 행정부에서도 상당히 부담이 되기 때문에 도리어 가장 좋은 방법은 3년 유예라는 겁니다. 2025년 말까지 보조금 1,000만 원을 계속 받게끔 만들어주는 거. 또 대한민국만 들어가게 되면은 또 눈치가 좀 보이니까
미국과 FTA 한 나라들, 또 배터리 쪽도 그런 항목이 네. 있지 않습니까? 또 미국과 FTA 한 나라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뭐 미국, 캐나다라든지 멕시코, 또 호주나 칠레 이런 나라들입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역시 이제 FTA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미국과 FTA 한 나라들을 3년 정도 보조금을 받게끔 유예시키는 거. 그 부분이 가장 적절한 부분이고 행정부, 미국 행정부도 부담이 가장 덜 가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네, 사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공장이 미국에 있는 것보다도 한국에 있는 게 유리한 측면도 있고요. 또 네. 미국에 있는 게 유리한 측면도 당연히 있긴 하죠. 전기차가 미국 쪽에서 이제 개화하고 있으니까 유리한 측면도 있지만 인건비 등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우리나라 더 싼가요? 그렇죠. 미국 내에서 이 원자재, 배터리 원자재도 그렇고 예. 뭐 캐나다나 호주 이런 데서 가지고 들어오는 거하고 또 지금 중국의 의존도가 워낙 높지 않습니까? 네네. 또 이거를 중간 물질로 만들어줄 때 들어가는 이 친환경성에 대한 것들이 많이 좀 떨어지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중국에서 가지고 들어올 때 이 또 거리도 가깝고 물류비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봤을 때는 비용이 훨씬 더 많이 올라갈 것으로 좀 보고 있어요. 미국으로 또, 갔을 때요. 예, 또 미국과 FTA 한 나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배터리 원자재도 그렇고 전기차를 만드는 것도 물론이고요. 그리고 또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국내 공장에서 만들어야지 국내에서 일자리 창출이 되는 거지. 사실 미국에서 그렇죠. 만들면은 일자리 창출되는 것도 아니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국내 활성화에서는 한계점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 그리고 국내 산업이 공동화가 될 가능성, 비어버린다는 얘기죠. 그걸 최근에 중국에서 그 이야기를 하면서 네. 좀 미국과 우리 관계를 좀 그 틀어놓겠다는 그런 좀 심산이랄까요? 네. 제조업에 공동화 있을 수 있다 너네 괜찮겠느냐 이런 얘기를 중국에서 직접 또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걸 알고 네. 있는 거죠. 알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번에 이 한중 정상회담 열 때도 그런 언급이 이제 살짝 네. 나왔던 부분들이 그리고 앞으로 추후에 협의도 관만하는 게 아니라 민관. 그러니까 이제 이 민간 업체가 들어가게 되면 좀 더 이런 부분들을 벌릴 수 있다. 운신의 폭을 넓힐 수 있다. 라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너네 산업 공동화에 대한 부분들도 역시 이 한중일은 역사적으로 수천 년 동안 계속 간 지역적인 부분들을 무시 못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무시하지 말라라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 대한민국 입장에서 상당히 좀 고민되는 부분인데 뭐 IRA 법안 아시겠지만 배터리 원자재도 내년부터 40%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이거를 또 탈중국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숙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IRA 법안이 그대로 못 갈 것이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이 법안이 무리수가 많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대한민국의 배터리가 미국 전기차에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한민국 배터리에 문제가 생기면 미국 전기차도 못 만든다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향후 2, 3년 진행되면은 IRA 인플레이션 감축법도 상당 부분 이 수정이 되지 않을까라는 이런 얘기도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게 사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 미국에서 추진하는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 자체가 자국 위주의 정책인 만큼 탈세계화 냉전으로 가겠다는 그런 방향성을 보여주는 정책인 만큼 우리도 양보를 하는데 또 미국에서도 FTA 국가들에 대해서 배려하는 차원이 좀 필요하다라는 네. 부분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특히 중요한 이 보조금 같은 경우는 유예가 돼야만 될 것이다. FTA 국가에 맞습니다. 한해서는 충분히 돼야 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해 주셨는데요. 말씀해 주셨던 이 이제 배터리 원료를 탈중국해야 되는 또 문제가 남아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호주 등과 또 같이 함께 하겠다는 움직임이 최근에 있긴 하던데요. 해외 자원 개발 지원이 시급한 상황이죠.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뭐, 이, 우리나라의 중국의 의존도가 워낙 높은 게 사실이에요. 배터리 하게 되면은 고부가 가치 원료를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리튬뿐만이 아니라 니켈, 코발트, 망간 등등 이런 것들이 중국의 의존도가 적게는 약 한 60%에서 많게는 중간 물질 같은 경우는 95%까지 이르는 것들이 있어요. 이런 물질들은 우리가 좀 탈피를 좀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최근에 들어와서 이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도 있고 그래서 이걸 핑계 삼아서 뭐 캐나다라든지 또 호주라든지 또 최근에 칠레하고도 협정을 맺어서 각 이 원자재들을 공급하는 부분들을 확대하는 것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뭐 아시겠지만은 이 작년에 이 요소수 문제가 터졌을 때도 이 한국무역협회에서 발표했지만은 중국의 의존도가 90%가 되는 품목이 800가지가 넘는다고 지금 발표를 할 정도로 중국의 의존도가 워낙 높기 때문에 또 앞으로는 이 정치적인 논리가 실제로 이 경제적인 원료에 의해서 전략 물자화되게 되면 굉장히 큰 충격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탈중국해야 되는 것은 기본적인 숙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IRA도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이 김에 탈중국에 대한 속도도 좀 높여서 해외의 그 원자재 확보를 좀 다변화시켜 주는 거, 또
또 재고 물량을 좀 늘리고 대체 기술 개발하는 거 이런 것들도 상당히 중요하니까 또 중요한 부분들은 우리가 지금 해외에 예를 들어서 원자재를 직접 확보하는 뭐 광산 확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가 좀 떨어지고 있거든요. 지난 이명박 대통령 때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다라고 해서 최근에 들어와서 광산을 직접 개발하고 확보하는 부분들이 좀 주춤한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재삼 고민을 해서 이런 것들도 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전 세계의 그 고부가 가치 광산들을 제일 많이 석권하고 있는 것이 바로 중국입니다. 네. 이 자국뿐만이 아니라 예. 해외의 광산까지도 다 집어먹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결국 의존도가 탈중국이 어려워진다는 거. 이 부분도 우리가 좀 중시를 해서 큰 그림을 그려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전 같으면 경제가 발전하면 해외 가서 부동산들을 그렇게 많이 샀는데 네. 사실 뭐 왕서방은 그것보다 더 돈 되는 걸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광산을 잘 또 네. 확보해서 그렇게 많이들 갖고 있군요. 그래서 국내 같은 경우도 뭐 얼마 안 되지만 광산 지분을 갖고 있는 기업들의 가치가 최근에 또 부각되기도 했었거든요. 맞습니다. 예, 이런 것들도 계속돼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자원 낭비에 대한 포인트, 사실 이제 진행하다 보면은 다 100% 성공하는 건 아니거든요. 실패하는 것도 많다는 거죠. 그러나 제대로 된 거 하나 광산 확보를 해서 뭐 몇 년치 또는 예를 들어서 상당 부분 확보한다라는 얘기는 특히 대한민국은 땅덩어리 짓고 임금 밀도 높고 실제로 나오는 원자재가 거의 없는 상태거든요. 결국 해외에서 우리가 첨단 기술을 가지고 있어도 여기에 들어가는 원자재를 제대로 확보 안 하게 되면 결국 네. 의존도가 높아지고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뭐 IRA 법안 같은 맞춤식 법안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는데 네. 또 대한민국은 또 수출을 통해서 먹거리를 확보하는 국가 입장에서는 FTA 기조가 흔들거려서도 안 되고 그러면서도 해외 원자재 확보 또 중간 과정의 물질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고 또 요새 이번에 발리 G20 세계 뭐 정상회담이 있었는데 인도네시아가 또 니켈 같은 건 세계 1위거든요. 자원 부국이더라고요. 자원 부국입니다. 인도네시아가 네. 국토도 크고 인구도 세계 4위고 맞습니다. 중국, 인도, 미국 다음에 인도네시아라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저도 이제 네. 자문해주는 입장에서 인도네시아 정부하고 연계시켰던 이런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쪽에서는 자원 얼마든지 많으니까 니네가 네. 캐가 대신 이제 여기서 좀 만들어서 좀 해라라고 해서 네. LG 엔솔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인도네시아 직접 진출을 해서 배터리 원자재를 확보를 해서 만드는 거. 특히 2020년에 인도네시아는 니켈 원광석은 해외 수출을 금지를 시켜버렸어요. 그러니까 들어와서 직접 만들라는 얘기죠. 이제 그런 맞춤식 법안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당히 좀 앞으로 좀 고민해야 되고 해결 과제가 상당히 많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특히 첨단 산업은 더 그렇다는 거를 꼭 주지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미국의 압력으로 인해서 우리가 탈중국 하는 것뿐만 아니라 뭐 한일 갈등 때도 우리가 그때 뭐 일본에 대한 감정뿐만 아니라 우리 소부장의 경쟁력이 너무 중요하다 이런 얘기들 많았는데 자동차 배터리 쪽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좀 냉정한 경쟁력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고요. 그런 차원에서 최근에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서 분석한 보고서에서 우리나라와 중국의 배터리 공급망에 대해서 점수를 매긴 게 있더라고요. 네. 예, 여기에서 우리나라가 원료, 제조 생산, 재활용 관리 진단 이 세 가지 영역에서 모두 중국을 크게 뒤처지는 네. 그런 점수가 나왔어요. 우리나라에서 맞습니다. 분석한 점수인데 굉장히 낮게 나왔습니다. 상당히 지금 우려사항이 좀 커지고 있는 부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원료 자체는 뭐 중국하고 비교가 안 될 정도죠. 예. 또 생산 물량도 그렇습니다. 또 특히 이제 생산을 하면서 나오는 각종 뭐 전기 에너지라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그런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것은 중국에 비해서 이제 떨어지는 부분들이고 또 특히 이제 배터리가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지만은 배터리 리사이클링, 폐배터리를 이용을 해서 뭐 니켈이나 코발트 같은 걸 다시 재생산하는 도시 광산 산업 이런 것들도 우리가 많이 뒤떨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향후 이런 경쟁력을 확보하지 않는다면은 이 앞으로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고요. 그러나 이제 리튬이온 배터리에 대한 관련된 기술은 우리가 앞서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보통 아시겠지만 배터리는 리튬 인산철과 리튬 이온 두 가지로 좀 나눠져 있는데 보통은 한 8대2, 7대3 정도로 봤어요. 그러니까 20%, 30% 정도만 인산철이 차지할 줄 알았는데 이 인산철의 공격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에너지 밀도 떨어지고 무게도 상당히 크지만은 이거의 장점이 상당히 있거든요. 뭐 화재 같은 거에 좀 더 잘 견딘다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장점을 부각시키면서
뭐 CATL이나 이런 업체들이 글로벌 시장으로 적극적으로 공략하고 있다는 것도 국내 배터리 3사의 경쟁력이 떨어지는 부분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는데, 좀 하나 위안이 될 수 있는 것은 아까 IRA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당장 그 전기차에 대해서는 불이익이 된다고 볼 수가 있지만은 배터리 쪽은 탈중국을 의무화시키는 부분들이 바로 IRA 법안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 전기차에도 중국 원자재를 못 쓰게끔, 중국 배터리를 못 쓰게끔 만든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대한민국의 배터리 3사가 상대적인 이점을 갖기 시작했다는 거. 그래서 모든 이익을 쉐어할 수 있다는 이런 장점이 많이 부각되고 있는데, 이거에 의지하지 말고 말씀드린 대로 원료라든지 생산이나 재활용, 이 3박자가 지금 중국에 비해서 떨어지고 있는 거, 우리가 좀 각성을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은 민간에만 맡겨야 될 일은 아니고요. 정부나 이런 이 산학 연관의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 바로 이런 분야가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가 미래 혁신을 거듭할 모빌리티거든요. 그러니까 네. 모빌리티가 지금도 많이 변화했죠. 전기차가 이제 많이 체감이 되지만 앞으로 올 게 자율주행뿐만 아니라 이 모빌리티가 기존에 우리가 사용했었던 이동수단 말고 새로운 이동수단들이 앞으로 많이 생길 거고요. 뿐만 아니라 이제 자동차 그룹이 그냥 자동차만 만드는 기업이 아니게 됐습니다. 네. 이런 변화들을 계속해서 청사진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현대차 같은 경우는 SDV 전환 목표를 밝혔습니다. 네. 하드웨어 중심에서 벗어난 자동차 그룹이 되겠다는 의지죠. 네, 맞습니다. SDV 하면은 좀 생소하실 텐데, 우리가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비클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뜻은 소프트웨어 중심의 자동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이게 뭐냐면은 한 달 정도 채 안 됐죠. 현대차 그룹에서 앞으로 현대차가 2025년부터 모든 차량을 소프트웨어 중심의 차량으로 바꾸겠다고 선언을 했어요. 이게 무슨 틀을 갖고 있냐면, 예를 들어서 글로벌 자동차 제작사가 영업이익률이 보통 5%에서 6% 정도 되면 준수한 성적이에요. 근데 BMW, 벤츠 같은 프리미엄 브랜드, 고급차를 주로 만들죠. 이런 회사들이 영업이익률이 10%입니다. 그러니까 제조업에서 두 자리 숫자 10%를 꿈의 수치거든요. 근데 테슬라가 20에서 25%예요. 그러니까 한 대 팔아서 100원이면 20에서 25원 남는다는 거니까, 와, 그렇게 높아,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소프트웨어를 비싸게 파니까요. 맞습니다. 테슬라가 바로 소프트웨어 회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예전에도 차량용 반도체 부족을 탈피한 기업이 테슬라거든요. 하드웨어 반도체 대신 소프트웨어 쪽으로 전환을 하고, 또 너다섯 개 들어가는 이 반도체 칩을 하나로 통합 칩으로 바꾼다든지, 또 웬만한 건 소프트웨어로 바꾸는 거죠. 그래서 아마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뭐 소프트웨어 옵션인데 700~800만 원에 판매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SDV라는 것도 역시 이제 현대차가 미래 모빌리티를 선점을 하는데, 우리가 말하는 전기차뿐만이 아니라 또 UAM, 도심의 항공 모빌리티죠. 또 로버빌리티, 이런 쪽을 판매를 하고 저변 확대를 하는데, 여기에 소프트웨어가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분석을 많이 전문가들이 내고 있습니다. 미래 모빌리티의 주도권은 피라미드의 꼭지점이 누가 갖느냐라고 봤을 때는 자동차 제작사도 아니고, 또 라이다 센서 같은 하드웨어나 센서 이런 업체도 역할을 하겠지만은 주도권은 한계가 있다라는 측면에서 주로 피라미드의 꼭지점은 소프트웨어 회사가 주도권을 질 것이다, 이런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국내의 제작사들도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바꾼다는 거. 현대차 그래서 SDV라는 자체적인 브랜드를 만들면서 소프트웨어 회사에 선언을 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고, 영업이익률도 극대화하면서 미래의 주도권을 놓치지 않겠다는 하나의 선언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소프트웨어 기술력을 내재화해서 이걸 결국에는 테슬라처럼 실적으로 보여주겠다는 밑그림을 그렸다고 볼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지금 최근에 자동차 보게 되면요, OTA라고 얘기를 하는데, 오버 더 에어의 약자입니다. 근데 OTA가 실시간 무선 업데이트라고 보시면 돼요. 요새 나오는 차량, 현대차, 기아차 같은 거 보시게 되면은 내비게이션이 예전만 하더라도 해당되는 정비업소에 가서 업데이트를 따로 시켰어요. 근데 지금은요, 달리다가 뚝 떠요. 이거 업데이트 할 것이냐? 그러면 눌러주면은요, 한 10분, 15분 동안에 새로운 이 지도를 받아서 업데이트가 되는 거죠. 이게 이제 OTA의 시작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가장 잘 돼 있는 게 세계적으로 테슬라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현대차가도 차종이 늘어나면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서 인포테인먼트를 극대화한다든지, 또 이걸 통해서 휴대폰하고의 연동성, 커넥티드 카, 이런 부분들을 강조를 하면서 비즈니스 모델로 확대를 하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중심의 모빌리티로 바꾼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에 부가가치가 있고 각종 비즈니스 모델이 창출이 되고, 그래서 이 아마 미래의 어떤 모빌리티의 수단은 바로 소프트웨어가 중심이라는 거죠.
우리가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애플과 더불어서 휴대폰, 스마트폰 세계에서 가장 잘 만들지 않습니까? 근데 삼성전자에서 수주콜을 받은 것이 아무리 하드웨어, 뭐 요새 뭐 파운드리라든지 이런 거 싸움이 굉장히 치열한데요. 아무리 잘 만들어도 이 삼성 휴대폰에 들어가는 거 뭡니까? 갤럭시, 안드로이드거든요. 그렇죠. 예, 정신망, 신경망은 해외 소프트웨어를 쓰고 있죠. 구글이 벌어가죠.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타이젠 같은 것들 지금 인도 삼성법인에서 중점적으로 만들고 있고 현대차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소프트웨어를 외부에다 의존하게 되면은 우리의 주도권 놓쳐서 하청 기업으로 전락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으니까 소프트웨어가 얼마큼 강화되느냐가 미래의 경쟁력의 가장 중요한 주춧돌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자율주행이 상용화되면 자율주행 하면서 그 안에서 다운받게 되는 여러 어플이라든지 또 뭐 클라우드라든지 네. 이런 것들 생각하면 부가가치가 엄청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테슬라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 이유가 여러 가지 선택되는 장점 중에 한 가지가 테슬라의 모든 차량은 운행되면서 운행 정보가 스타링크라고 해서 인공위성으로 다 보내집니다. 그래서 인공위성에서 미국 본사로 보내요. 그럼 이 전 세계의 테슬라 차량에서 얻는 정보를 다시 정리해서 빅데이터 하고요. 그 소프트웨어를 다시 전 세계에 운행되는 자신의 테슬라 차량에다 다시 업데이트를 시켜요. 그러다 보니까 테슬라 차량은 오래 끌어서 차가 노후화되지만은 안에 있는 시스템은 더 최신 시스템으로 바뀌는 거죠. 이게 바로 이제 미래 모빌리티를 대변하는 그림입니다. 물론 테슬라에 대한 부분들이 혁신의 아이콘이다라고 얘기하지만은 사회적 기여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동전의 양면이다. 악마적인 성격도 있다. 이런 얘기가 많이 있거든요. 이걸 뭐 유심히 좀 봐야 되겠지만은 배울 건 배워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아마 이 현대차 같은 국내의 제작사들도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가면서 부가가치를 높이고 그러면서도 아마 자율주행 기술이라든지 커넥티드 기능, 임포텐트 기능, 또 비즈니스 모델 확산 그러면서도 구독 서비스 같은 것도 확산하는 거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그림이 아닐까 보고 있습니다. 네, 자동차 기업이 소프트웨어 기업으로 변모하고요. 뿐만 아니라 자동차만 파는 게 아니라 앞으로는 항공기도 판다라는 개념이 됩니다. 바로 AAM 사업이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요. 현대차 그룹이 자율주행 쪽은 지금 완전 자율주행까지 아직은 뭐 좀 허들이 있다 이런 시각이 좀 네. 최근에 있어요. 그러면서 AAM 쪽으로 드라이브를 더 강하게 현대차 그룹이 걸고 있다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퍼스트 무버 될 수 있을까요? 지금 전기차는 벌써 그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테슬라의 알런 머스크가 사실은 이 굉장히 칭찬이 인색한 사람이거든요. 물론 이제 미국 내에서 한 4배 정도의 점유율 차이가 있지만은 쫓아오는 속도가 현대차가 가장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오는 현대차가 전용 플랫폼 eGMP라는 이 기반을 통해서 나온 모델들은 글로벌 시장에서 없어서 못 파는 차가 됐어요. 물론 이제 자율주행은 가장 앞서 있는 게 테슬라입니다. 물론 이제 레벨 0부터 레벨 5까지 레벨 3 단계죠. 아직까지는 레벨 3의 상위점을 차지하는 게 테슬라고 이제 본격적으로 진입을 한 게 레벨 3로 진입한 게 현대차 G90 같은 모델이에요. 근데 이런 예전만 하더라도 자율주행 기술이 선진국 대비해서 약 4년 정도 뒤처졌는데 최근에는 열심히 노력을 해서 2년 이내로 좁아졌다는 거. 이걸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문제는 이런 자율주행 기술이 지상에 움직이는 차에 적용됐을 때 일반 유인운전과 자율주행차가 조우해서 사고가 날 가능성이 높아요. 판단이 틀리기 때문에. 그래서 자율주행만 운전하는 차가 있다 그러면 사고의 가능성 도리 없습니다. 이게 가장 좋은 대상이 바로 UAM, 지금 말씀하신 UAM, RAM을 포함한 AAM이에요. 그러니까 도심의 항공 모빌리티 같은 이거는 상공 300에서 한 600m 상공에서 운행되는 거니까 공중은 아무것도 없거든요. 사람이 운전하는 비행체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AAM을 자율주행 기술을 적용을 했을 때 가장 안정되게 적용이 가능하다. 그리고 사고에 관한 으로 떠오르는 게 바로 AAM이기 때문에 이 일반 지상에 움직이는 자동차가 해결 못하는 부분들을 바로 이 AAM이 해결된다는 측면에서 대한민국이 세계의 그룹으로 지금 컨소시엄으로 구성을 해서 본격화하고 있는데 상당히 앞으로 미래 먹거리 또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 의미 있는 분야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호재가 생겼습니다. 이 AAM이라는 그 어떤 청사진을 현실화할 수 있는 테스트 베드가 생겼거든요. 네. 인도네시아 수도 이전 관련해서 현대차 그룹과 인도네시아 정부가 AAM 생태계 구축을 위해서 상호 협력하기로 네. 이번 달에 딱 합의를 했습니다. 맞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근데 좀 이게 인도네시아는 굉장히 빨리 짓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는데 네. 사실 법 통과까지도 굉장히 오래 걸렸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앞으로 언제 AAM 그 실증을 할 수 있을지는 좀 의문이긴 한데요. 뭐 상당히 좀 의미 있는 진전이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예. 왜냐면 아시겠지만은 인도네시아 수도인 자카르타가 저지대예요. 그래서 저도 자카르타 자주 갔었지만은 예전에는 한번 그 홍수가 날 때 첫날 들어갔어요. 그래서 예. 일주일 동안 물속에서 달리다가 그냥 들어왔거든요. 그만큼 수도가 다 물에 잠길 정도로 저지되고 이게 굉장히 심각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신수도로 움직이는데 대한민국에 대한 선호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특히 이제 현대차가 자카르타 남쪽에다가 30만 대 이 자동차, 특히 전기차도 그렇고 공장 준공을 했고 또 아까 말씀드린 LG 엔솔도 특히 이제 그 배터리 공장도 지금 짓고 있고 아마 그런 부분들이 이 대한민국의 어떤 기술력도 인정을 해주고 있고 그래서 대한민국의 어떤 그룹들이 많이 진출하는 것에 대한 선호도가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특히 현대차 그룹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린 전기차뿐만이 아니라 또 지금 AAM 같은 경우도 선도적으로 움직이는 그룹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특히 수소차도 말할 필요가 없죠. 신수도를 아마 이런 어떤 첨단 친환경 이동수단을 넣게 되면 상당히 의미가 있고 또 인프라, 우리가 뭐 AAM 하게 되면 가장 중요한 게 버티포트라고 해서 이착륙장을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단순한 게 아닙니다. 신기술이 모두 융합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신수도에 들어가면 의미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특히 인도네시아 하게 되면 섬으로 연결된 부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럴 때 이동수단으로서 AAM이 차지할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으니까 또 대한민국에서도 이 AAM이 2025년, 6년쯤에 이 상용 모델부터 아마 본격적으로 이 수면 위로 올라올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타이밍상으로도 아마 인도네시아 신수도에 적용하는 부분들도 상당히 의미 있는 결과가 도출되지 않을까. 또 저지대이기 때문에 물이 오르는 속도도 빨라지고 있어서 네. 인도네시아 정부도 이걸 서두르고 있다는 것도 아마 이 속도감을 좀 높일 수 있는 사례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두르고 있군요. 맞습니다. 예, 정글에다가 짓는 네. 신수도라고 알고 있는데 이게 공사가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네. 이 법안 통과까지도 거의 10년이 걸렸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자카르타 가라앉고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이런 것들을 이제 빠르게 안전하게 옮기기 위한 작업들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 인도네시아 워낙 또 사람들 다 몰려서 살고 있어서 교통체증도 장난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거기는 뭐 제가 약속을 하는데 뭐 예. 오전 11시 이렇게 얘기를 안 하고 오전 그냥 도착하면 만나자. 언제 막히해서 오전 내로 오면 다행이다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한번 정말 많이 막히면 막힌대요. 한두 시간 그냥 서 있어요. 예. 그래서 그쪽에서 활성화되어 있는 게 뭐냐면 오토바이입니다. 오토바이가 1억 4천만 대가 등록돼 있는데요. 그래서 오토바이에 사람 싣고 이동하는 거 있죠. 이게 보편화돼 있어요. 그러니까 차 가지고 이동이 안 되니까 오토바이를 타고 움직이는 부분들도 비즈니스 모델로 굉장히 큰 게 바로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빈산만 왕세자가 우리나라를 방문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오후 5시에 또 우리 기업들 오너들과 만날 예정인데요. 모빌리티 관련한 논의도 있을까요? 굉장히 심화된다고 보시면 돼요. 제가 사우디 정부 자문이 관련되는 게 있어요. 예, 그러다 네. 보니까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제가 많이 해드리는 편이에요. 예. 지금 뭐 이번에 빈살만 왕자 MBS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국내에 들어와서 가장 큰 게 아마 네옴시티라고 하실 거예요. 네옴시티라고 신도시를 사우디가 만드는데 왜냐하면 석유 기반 국가에서 미래 모빌리티, 미래 에너지 이런 쪽으로 바꾸겠다는 겁니다. 그동안 현금을 많이 모아놨거든요. 그래서 네옴시티라는 도시가 세 군데로 나눠져서 만들어져요. 그 중에 하나까지가 뭐 아마 미러라인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폭이 300-400m, 깊이 500m고 길이가 서울에서 대전 길입니다. 그러니까 인공위성에서 보이는 도시를 사막에다 만들겠다는 거죠. 엄청난 도시죠. 미래 도시죠. 여기에 길쭉한 도시. 그렇죠. 예. 폭이 300-400m고 깊이가 500m니까 이런 도시고 맨 밑에는 새로운 초고속 망부터 시작을 해서 모빌리티에 대한 것들이 새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 사우디가 또 대한민국을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룹들 관련한 부분들, 그래서 아마 이번에 만나는 그룹 회장들이 한 10개 정도가 될 것으로 좀 보고 있어요. 뭐 인프라 구축뿐만이 아니라 5G 이상 되는 새로운 이 통신부터 인프라망 이런 것도 들었고, 특히 현대차 그룹 같은 데는 뭐 아까 말씀드린 버티포트 같은 인프라 같은 건설뿐만이 아니라 특히 현대차가 쌍두마차로 전기차하고 수소차라는 두 가지 부분들이 글로벌 선도 주자 중에 한 가지거든요. 뭐 아시겠지만은 수소 트럭이라든지 또 양산형 수소차 이런 것들도 세계 최고 수준이고, 전기차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또 로보빌리티라고 해서 뭐 보스턴 다이나믹스도 인수하면서 보잉 로봇 같은 경우에도 지금 상용 모델로 많이 이제 출시가 되기 때문에 아마 이런 부분들은 이 사우디가 추구하는 새로운 친환경 이동수단의 역할을 현대차 그룹이 할 수가 있고요. 또 친환경 에너지는 뭐 SK그룹이나 LG 같은데 또 삼성 같은 데에서는 뭐 통신망이라든지 5G 같은 새로운 이 인플레이션, 인프라에 대한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큰 꼭지이기 때문에 아마 이런 것들이 시너지를 내지 않을까 하는 측면에서 지금 벌써 뭐 계약하는 게 한 40조 원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 나오고 있거든요. 상당히 의미 있는 제2의 중동의 먹거리가 되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상당히 국내에서도 기대감이 크다고 볼 수가 있고요. 또 원전이라든지 방산 쪽도 역시 이 협력이 굉장히 커지고 있다는 것도 네. 사우디가 새로운 이 먹거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도 보고 있습니다. 네. 네옴시티가 사우디에서 지향하는 미래 도시인 만큼 이 안에서도 또 이런 현대차가 지향하는 뭐 전기차뿐만 아니라 UAM까지 이런 것들이 달릴 수 있는 인프라를 조성하는데 우리 기업과 협력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네.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자동차 애프터마켓으로 질문을 넘겨보도록 할게요. 네. 지금 뭐 전기차가 주류로 자리 잡고 있고 또 이와 관련해서 자동차 애프터마켓도 급변하고요. 네. 그래서 성장 기대가 나오고 있는 쪽도 있습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자동차 애프터마켓 하면은 신차, 비포 마켓과 나눠지는 얘기인데요. 소비자한테 신차가 전달돼서 폐차할 때까지 모두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예를 들어서 AS 부품, 용품, 정비, 튜닝, 또 이륜차, 중고차, 보험, 리스, 렌트, 리사이클링. 지금만 해도 한 10가지 말씀드렸잖아요. 국내에만 한 100조 원 정도 시장입니다. 굉장히 크죠. 근데 이게 전기차 같은 미래의 모빌리티로 바뀌면서 굉장히 변화가 많이 일어나요. 특히 아까 뭐 구독 서비스라든지 또 배터리 리사이클링이 도시 광산 산업으로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바뀐다 이런 말씀 드렸는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커지는 거죠. 또 기존의 내연기관차 정비 같은 경우에도 전기차 정비로 바뀌면서 정비 쪽은 시장이 좁아질 겁니다. 줄어들어요. 부품수도 반으로 줄기 때문에 새로운 정립이 필요하죠. 또 중고 전기차 또 등등 해가지고 튜닝도 지금 미래 전기차 튜닝 쪽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뭐 특히 개조 전기차 같은 것들도 최근에 들어와서 새로운 먹거리로서 떠오르고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전체적인 자동차 애프터마켓, 미래 모빌리티 애프터마켓이 점차 커지면서 150조 원에서 200조 원까지 클 것이다라는 얘기가 많이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더더욱이 이제 이 애프터마켓에 대한 부분들이 제작사가 차만 만드는 게 아니라 다 개입을 한다는 거죠. 좀 더 치열해질 것으로 좀 보고 있고 또 자율주행 그림이 들어오게 되면은 비즈니스 모델 측면에서 특히 애프터마켓에 끼치는 영향이 워낙 크다는 것도 하나의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어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시장에서의 먹거리가 상당히 커질 것이 바로 애프터마켓 시장이다. 이 부분도 아마 중점적으로 보시게 되면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눈여겨 보이는 부분들이 많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어서 기대가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동차의 전 생애 주기와 관련한 시장이 될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 배터리 리사이클링까지 포함이 되는 거죠. 맞습니다. 최근에 폐배터리 관련 성장 기대가 엄청 컸거든요. 크죠. 지금 뭐 재사용, 재활용, 재사용은 ESS용으로 쓰고 또 지금 충전 효율이 70% 미만인 경우에는 아예 분해를 해서 중간 과정에 블랙 파우더 같은 걸 만들어서 여기서 이제 리튬부터 뭐 니켈, 코발트 같은 거 뽑아내는 기술이거든요. 이 지금 향후 5년 정도 이후에는 전기차가 본격적으로 폐배터리가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대한민국도 배터리 원자재는 안 나오지만은 폐배터리를 정제를 해주게 되면은 국내에서 배터리 원자재가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중간 물질인 시커먼 가루인 블랙 파우더를 유럽 같은 경우에는 수출 못하게 하는 나라들도 늘어나고 있다는 것도 주목할 부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자동차 애프터마켓 같은 경우도 뭐 150조 원 규모 예상치를 말씀해 주셨지만요. 앞서서 UAM만 봤을 때도 2040년까지 모건 스탠리에서 전망한 게 1650조 원 시장입니다. 네. 이렇게 큰 시장 쪽으로 나아가고 있는 모빌리티인데요. 내년 미래 모빌리티 분야의 체크 포인트는 뭐가 있을까요? 역시 내년에 국내가 테스트 베드라는 거죠. 충전 인프라 많이 늘어나고 더 전기차도 보조금을 한 1, 200만 원 줄어들지만은 이게 기아업수로 훨씬 더 많이 늘어납니다. 올해 말까지 약 누적 대수 40만 대 정도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내년에는 훨씬 더 커집니다. 글로벌 시장도 지금 연간 1000만 대가 넘어가 내년에 1500에서 1700만 대거든요. 그래서 전기차에 대한 흐름이 굉장히 빨라질 것이라는 거. 그 다음에 배터리 원자재 또 배터리 리사이클링에 대한 중요성 또 특히 이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내년부터 배터리 원자재가 본격 적용되기 시작을 하거든요. 아마 이런 부분들이 국내 경영 중에서 굉장히 큰 변화를 일으키는 부분이다라는 거. 그리고 내연기관차의 디젤차도 빨리 축소가 되고
제일 먼저 없어지는 모델입니다. 그래서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로 전환하는 속도도 더 빨라진다는 거. 그게 피부에 와닿을 정도로 커진다는 거. 그리고 신사업 비즈니스 모델도 내년에는 새롭게 정립되는 분야가 많아지고 있다는 거. 그런 부분들이 최근에 어떤 기회도 또 늘어난다는 거. 그러니까 기존의 업체들이 이 유지가 되기 어려운 부분이라는 뜻은 반대로 얘기하면 개천에서 용납할 수 있는 기회도 많아진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의 창출에 대한 것들도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1년 1년이 그 변화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는 거. 그래서 내년도 역시 무공해에 대한 기반, 또 탄소 중립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까지 같이 버무려지는 이런 시장이 되지 않을까. 가속도가 높아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동차, 모빌리티 시장 급변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 기업 현대차 그룹 잘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앞으로 더 잘해야만 이 시장을 선점하고 퍼스트 무버로서 나아갈 수 있겠는데요. 앞으로 펼쳐질 다양한 시장들 그 안에서 자동차 기업들 어떤 행보를 보일지 내년에도 주목해 보시죠. 교수님 분석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주식심화론 대림대학교 김필수 교수와 함께 자동차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드릴 수 있는 내용들 알아봤고요. 다만 주가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오늘 수능일 주식시장 마감 잘 하시고요. 내일도 또 주식심화론 함께 해주세요. 고맙습니다.